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에 이제 접종까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경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 보도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백신의 상용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다음 주는 캐나다가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V-Day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반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때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 효과라든지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긴급 사용 승인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연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내년 그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집단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WHO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현재 임상 실험 중인 그 단계가 51종의 물질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마지막 임상 3단계와 관련해서는 13종류, 그리고 2단계는 4종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냈고요. 또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차 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속속 많은 그 물질들이 그 긴급 사용 신청권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참 접종을 하기 전에 고민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한 게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임상 3상 지나가면서 효과가 몇 %인지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높은 게 무조건 물론 좋다고 해야 될지, 왜냐면 아직 이 세 업체에서 나온 백신 모두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가격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유통 과정도 다 좀 달라서 어떤 게 가장 글쎄요 효과적인가 아니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과 관련된 그 물질들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전자 백신인 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이 있고요. 이에도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의 가말레아 연구소가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이 만들고 있는 불활성 그 백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면역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백신이 바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고 있는 RNA 백신인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라고 하는 복사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체내에 투입을 해서 항원을 만들어낸 뒤에 이게 면역 체계와 반응을 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구조로 만든 그 약품입니다. 예. 장점은 사용 시 안전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개발과 양상 시간이 무척 짧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약점은 인체와 관련된 실험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저온과 관련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영하 20도에서 70도 정도로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냉장고가 필요한데 최소 1000여 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DNA 백신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노비오가 만들고 있는 부분은 현재 3상 임상 단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일부 떼어난 뒤 신체 세포 내 핵 속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인체 DNA와 통합시켜서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요. 제조 비용이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병원체가 핵 속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누적이 되는데 우리 몸이 병원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면역 체계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백신 개발 시기도 워낙 빠르게 이루어졌고 검증 시간도
완전히 확보가 못 된 만큼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부작용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들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 그 백신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도입, 그러니까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현재 상황으로 정확히 계약서에 사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추산에 의하면 2월 내지 3월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FDA로부터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료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라든지 의료 종사자, 군인, 그리고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음에는 지자체가 접종과 관련된 일자라든지 장소를 지정하면서 전 국민이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FDI 같은 경우에는 3주에 걸쳐서 2번 접종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 국민을 접종시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된 만들고 있는 회사 불화성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도 접종이 다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소멸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 가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게 그 현재 정설입니다.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통 70에서 95%까지 예방 효과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임상 효과가 실험 단계에서는 1, 2주 정도 아주 짧게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또 최소 1년 이상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접종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사람별로 항체를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곧 항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년에 최소 3번 내지 4번까지 맞는 경우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그리고 권태감 등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 중에 40%가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접종만 하지 말고 통원 치료라든지 입원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백신 치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치료 개발도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치료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녹십자 등이 있고요. 또 30여 개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백신 소멸이 좀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백신 1년에 4번 분기마다 맞는 건 너무 많네요. 치료제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연말 또 쇼핑 시즌이겠다. 소비 시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비나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기대 섞인 기대감들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예방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판매 쪽에서는 호조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올해는 좀 줄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 금액은 이번에 상정 기간이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평균 997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년 평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미 소매 협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 상전의 매출은 5.2% 증가한 7,667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당초 4분기에 3에서
한 6% 정도로 봤는데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 개인들의 그 소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와 관련된 소매 판매도 좀 호전세를 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중국 상황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중국 회사채 디폴트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줄어들기보다 더 늘어났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회사채 디폴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많은 자금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11월 달부터 자금 융통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그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20에서 30건에 불과했던 게 11월 달 들어와서는 무려 49건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내년도에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과 관련된 구조 개혁이라든지 부채 축소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그 자금 회수가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리플 A 등급에 있는 회사채들의 디폴트들은 내년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연쇄 도산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금 융통과 관련해서 가속 페달과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같이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기업들도 국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한 능력을 벗어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 특히 달러 부채가 많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 광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산을 피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지금 수준을 봤을 때는 규모 면에서도 뭐 중국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좀 짙게 나타난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 근데 다만 또 걱정이 되는 건 관리가 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사채 디폴트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부품업체들이 좀 도산을 하게 되고 밑에서부터 좀 붕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부채 경영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전자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자금난에 지금 빠져 있고요.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는 컨테이너 한 개당 600위엔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회사의 반도체라든지 전자부품이 조달이 잘 안 되면서 조업 중단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폭스바겐의 중국 합작사이죠.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2월 4일부터 조업이 중단되고 있고요. 이치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2월 초서부터 조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차량 탑재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엔진과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서스펜스 쪽의 부품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정책, 또 글로벌 부품 수급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자금난 속에서 최근 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던 전기 자동차라든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노트북, 휴대 전화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물실 호기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 자금난이 심각한 반도체라든지 전자부품 그리고 완성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은 아마 연말 연초 아무래도 중국의 자금난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런 특수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그리고 이 시기를 좀 잘 활용하길 바라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코로나19 시국을 지나가면서
동학개미만큼이나 서학개미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중국도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특히 뭐 인프라 투자나 전기차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미국 주식과 그리고 중국 주식 쪽으로 모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투자 관점이나 전략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회사채 뒷벌들은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고요. 또 구조 조정 그리고 부채 축소의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의 조정이 조금 더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라든지 자본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2028년이면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상상 가능 인구가 전혀 줄질 않는데 중국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창의성이라든지 시장 그 능력이 계속 미국 시장이 앞서가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고학력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구가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가 안정적인 통화 제도를 갖고 있냐는 문제인데요. 달러와 관련된 국제적인 신인도는 계속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풍부한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인 이직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줄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시장과 달리 고급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또 개척 정신도 갖고 있고 진취적 기상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포용성이 크다 보니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폭넓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보다는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더 앞으로 10년간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 기조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신흥국, 자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선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은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호재가 우리 증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상원의원 최종 선거가 남아 있는데요.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 누가 두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시장도 많은 명암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이 집권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세나 규제 강화 그리고 거대 기업 분할과 관련해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상원에 됐을 경우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SOC 투자, 또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환경,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식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조업과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완전한 록다운이 아닌 이상에는 제조업의 생산이 계속 역동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 잠재 성장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들 함께 판단해보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